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세법 할 거예요. 마이크가 이상하네. 조금. 마이크가 지금 정상적인 거 맞죠? 원래 이렇게 나왔나? 원래 이렇게 에코가 나왔나? 모르겠네. 괜찮은 거 맞죠? 잘 들어가나요? 네. 할게요. 우리 회계사하고 세무사 공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법은. 뭐 문제 유형이라든지 난이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회계사 수험생분도 들으셔도 되고요. 세무사 수험생분도 들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 시험부터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시험에 뭐 어떤 세목이 나오는지. 회계사 1차 시험 하고요. 세무사 1차 시험 40문제가 나오는데 회사 1차 시험에는 법소부라고 해서 제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의세법, 법소부라고 불러요. 법인세가 14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소득세가 10문제, 부가의세가 8문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법소부가 나옵니다. 동일하게 법소부가 나오고요. 세무사 시험은 법인세법 10문제 나오고 소득세 10문제, 부가세 8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기타세법이라고 해서 기타세법의 구성이 좀 달라요.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국세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국세기본법이 5문제 출제가 되고 상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문제, 지방세법이라고 해서 뭐 취득세라든지 재산세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지방세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 문제 출제가 돼가지고 대부분은 그냥 버리고 가시는 경향이 있긴 하고요. 그래도 10개년치 문제 10문제거든요. 그 10문제만 좀 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40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40문제를 회계사 시험은 6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60분. 세무사 시험은 기타세 구성이 좀 다른데 국세기본법은 나오긴 해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이라고 있습니다. 납부에 대한 징수에 대한 규정이 다 국세징수법에 몰아져 있고요. 그리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뭐 이런 게 또 나와요. 국기법은 5문제 나올 때도 있고요. 해마다 조금 다른데 최근 들어서는 4문제 출제가 되는 경향이에요. 국세징수법도 3문제 나올 때도 있고 4문제 나올 때도 있고 최근에는 4문제까지 나오고 있고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2문제 출제가 되고 조세범 처벌법이 또 2문제 이렇게 해서 40문제가 구성이 돼요. 기타세의 구성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40분 안에 40문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제한 시간이 더 짧아요. 더 빨리 풀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계산 문제하고 말문제 비중은요. 회계사 1차 시험 기준으로 계산 문제가 반땅 40문제 중에 2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 말문제 같은 경우에 또 반땅 20문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비중이 좀 적은 편이잖아요. 기타세가 많은데 기타세가 전부 다 말문제예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은 계산 문제가 40문제 중에 한 14문제에서 15문제 그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나머지 거의 60% 가까이 말문제긴 해요. 25문제, 뭐 26문제가 말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디테일한 말문제 그런 것 좀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긴 합니다. 약간은 다른데 법소부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법소부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세목이니까 우리 스텝 1에서는 법소부를 할 거예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스텝 1, 2 거쳐가지고 요 세목을 공부를 할 거고요. 이 뒤에 나오는 기타세법 있죠. 기타세법은 나중에 가을에 제가 공개 특강을 합니다. 공개 무료 특강이라고 해서 가을에 하시는 게 좋은 게 다 말문제기도 하고 또 외워야 될 것들이에요. 외워야 될 걸 지금 외우면요 다 까먹어요. 그래서 가을에 하시는 게 차라리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공개 무료 특강 그거 반드시 수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범위가 다른 게
회계사 시험은 조세 특례 제한법이 나오고 있고요. 시험에 1차 시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사 시험은 1차 시험에 조세특례 제한법이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조세특례 제한법은 조세에 관한 특례, 혜택 이런 것과 또 제한, 반대 규정이죠. 특례에 반대되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법인세나 뭐 소득세, 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이 세금을 얼마 정도 깎아주겠다. 이런 특례, 그런 것도 조세특례 제한법에 들어가 있고 그 반대의 개념인 제한 규정까지도 조세특례 제한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법소부에 섞여가지고 조세특례 제한법을 시험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에는 조세특례 제한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라 가지고 조특법 규정은 나오진 않고요. 우리 요약서 같은 경우에 조특법은 제가 딱지 붙여놨어요. 이건 조특법 규정입니다. 라고 딱지 붙여져 있는 것은 세무사 1차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다만 세무사 2차 시험에는 어차피 조특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도 그냥 공부하셔야 돼요. 1차 치고 말 건 아니잖아요. 1차 치고 합격했다고 해서 세무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2차까지 합격을 최종적으로 해야지만 세무사 자격증이 생기는 거니까 2차까지 감안했을 때 조특법은 다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스텝 1, 2 거쳐가지고 조특법까지 포함해서 내용 정리를 할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강의 순서 알려드릴게요. 강의 순서는 부가가치세 하고요. 소득세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법인세 할게요. 강의 순서는 뭐 정하기 나름인데 저는 항상 기본 강의는 요 순서로 해요. 요 순서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는 재무회계를 수강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이해하실 수 있는 세목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좀 용어 정리하기도 편하고 쉬운 세목이거든요. 법인세하고 소득세에 비해서는 좀 쉬운 세목. 근데 어려울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에 비하면은 좀 쉬워서 세법을 처음 접할 때는 부가가치세부터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회계 원리 요거는 좀 듣고 수강을 하시는 게 좋긴 하고요. 회계 원리 여러분들 뭐 이미 들으셨죠?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재무회계를 안 듣고 법인세를 무작정 먼저 들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잘못 수강 순서를 잡은 거죠. 법인세는 재무회계 선행을 하고 수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재무회계 진도 좀 빼고 나서 법인세를 진행하려고 제가 순서상으로는 뒤로 미룬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재무회계 최지영 선생님이 진행하고 계실 건데 그거 수강이 좀 돼야 됩니다. 뭐 조계 수강한다고 하면 재무회계 상 정도까지 수강하고 법인세 들으셔도 무방하긴 한데 뭐 일반적으로 재무회계를 일단 수강하고 법인세가 수강되어야 돼요. 자, 강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스텝 1이 있고 스텝 2가 있는데 스텝 1에서는 뭐 하고 스텝 2에서는 뭐 할 거냐? 자, 우리 학원의 자랑이죠. 자랑입니다. 스텝 1, 2 이렇게 나눴다는 것 자체가 아주 프라이드가 있는 그런 커리큘럼인데 다른 학원은 이렇게 안 해요. 스텝 1, 2로 나눠가지고 기본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단계별로 접근하자. 필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스텝 1에서 다루고 필수 주제는 중요하니까 시험에도 잘 나오고 그거 한 번 듣고 끝낼 수가 없어요. 제대로 기반을 잡아놔야지만 또 추가해서 다른 규정까지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필수 주제를 스텝 1에서 돌리고요. 스텝 2에서 한 번 더 리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공부했던 내용이 여기서 리뷰가 한 번 더 되도록 2번 돌리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내용까지도 여기서 정리를 할 거예요. 챕터를 좀 나눴어요. 세법의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너무 길게 오랜 시간 긴 호흡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지쳐요. 중도에 지쳐가지고 그냥 포기해야겠다, 안 되겠다 싶을 거예요. 그래서 좀 챕터별로 나눠서 일부 주제는 스텝 1에서 좀 필수적인 거 그거 좀 발라냈습니다. 뽑아서 여기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좀 한 바퀴 돌리고 나서 보면 좋은 주제들이 있거든요.
이미 끝까지 보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해가 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런 주제들은 스텝 2로 미뤄서 그때 추가적으로 더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챕터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봤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주제들, 그걸 좀 발란해서 스텝 2에 넣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세법의 이해도가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건물 지을 때도 바닥에다가 콘크리트 바닥을 잘 다져놔야지만 건물을 높이 지을 수가 있는 거죠. 1층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2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밑에 바닥을 좀 탄탄하게 하기 위해 스텝 1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텝 1을 하고 이제 스텝 2를 통해서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추가 얹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모래성을 쌓으면 안 되거든요. 공부할 때. 모래성을 쌓게 되면 자꾸 올리면 올릴수록 내려가잖아. 내려가면서 다 무너져요. 금방 무너지는 모래성을 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부하실 때도 밑에 탄탄하게 잡아놔야지만 추가 얹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래성을 쌓지 않으려고 우리가 스텝 1, 2로 좀 단계별로 학습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는 스텝 1에서는 요약서로 할 거고요. 세법 요약서, 제 걸로 세법 요약서 요걸로 할 거고, 아주 좋은 교재예요. 제 걸로 이렇게 할 건데, 요건 요약서기 때문에 내용 자체 조문이 뭐 풀로 들어가 있진 않아요. 딱딱 결론만 들어가 있죠. 근데 시험 목적으로는 되게 적합한 그런 교재긴 하거든요. 해독수는 늘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스텝 2에서는 세법 요약서하고 세법 개론책을 병행할 거거든요. 세법 개론책을 안 볼 수는 없어요. 세법 개론책이 엄청나게 굵어요. 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 싫어 그냥 밀어두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조문을 한번 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세법 개론은 그 임상엽, 정정훈 저로 되어 있는 교재인데 베스트셀러입니다. 노랭이 책이라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런 아주 좋은 교재거든요. 이 교재에는 좀 취지라든지 또는 법 조문 그걸 다 넣어놨기 때문에 참고 서적으로 되게 좋은 교재긴 해요. 다만 이제 시험 목적으로 해독수를 늘릴 수는 없어가지고 한 1회독 정도 정독하는 거 그걸로 만족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2회독, 3회독, 4회독 이런 거는 다 요약서로 하시는 게 훨씬 시험 목적에 적합해요. 얇으니까. 세법 개론책은 2권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거의 뭐 1000페이지 넘습니다. 1500페이지, 1500페이지인가 뭐 2000페이지인가 이래가지고 2개로 나눠져 있고 엄청 굵어요. 무기 수준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운동할 수 있어요. 운동 들고 이렇게 운동도 가능한 그런 아주 굵은 교재죠. 무거운 교재고. 근데 이걸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걸 봐야지만 좀 세법의 깊이가 좀 깊어지니까 이 교재도 참고로 해서 우리 스텝 2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니 세법이라고 있는데 미니 세법은 아직 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유인물로 나눠드린 거예요. 오늘 어쩔 수 없이. 출간이 되고 나서는 유인물이 추가로 나가진 않아요. 오늘만 좀 일부분 떼가지고 나눠드린 거고, 23년도 교재 그거 나눠드린 거예요. 23년도 교재니까 나중에 24년도 교재 구입하고 나서는 그거는 뭐 버리셔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긴 하고요. 24년도 교재는 조만간에 나오긴 할 거예요. 한 1, 2주 안에는 출간이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 일부 초반에만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미니 세법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거든요. 이걸 필수적으로 수업 시간에 보지는 않습니다. 복습 용도의 교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다만 있으면 좀 더 좋다. 왜냐하면 제가 판사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판사하는 내용들을 또 여러분들이 다 적으면서 수업을 들으면 수업의 집중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구매를 하셔가지고 복습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사하는 내용들이 뭐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 그런 거는 추가로 약간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강의 시간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OT가 있는 거고요. 제가 원래 수업 진행하고 나서는 뭐 잡다한 얘기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잡다한 얘기를 많이 하나 그 OT만 그런 거예요. OT만. 수업 진행하고는 전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재미가 없이 공부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강의 시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시간을 뺏길 수가 없잖아요. 뺏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인데 그걸 뺏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잡다한 얘기는 제가 OT 때만 잠깐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규정 공부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 내용들만 알려드릴 거예요. 강의 시간을 정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강의가 9시에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10시 15분까지 이렇게 첫 수업을 할 거예요. 뭐 대충 70분에서 75분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10시 30분에 다시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11시 45분까지 강의를 할 겁니다. 이때도 75분. 쉬는 시간을 정하고 해야지 좀 진도를 제대로 나갈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한 거고요. 그리고 또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까지 한 60분 하면 오전 강의가 끝나요. 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 점심시간은 제가 5분 정도는 더 드릴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5분 정도는. 뭐 하여튼 2시부터 이제 3시까지 또 60분 오후 수업이 시작이 될 거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뭐 3시 10분 정도에서 출발해가지고 4시까지 한 50분. 요거는 뭐 네 번째 교시가 50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상태를 봐가지고 점심 먹고 와가지고 맨날 졸고 그러면 요걸 50분으로 하고 요걸 60분으로 할 거예요. 이때 많이 조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좀 짧게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능하면 얘가 50분이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 같은 경우에는 Q&A 수업 끝나고 부탁드릴게요. Q&A는 4시 이후에 왕창 몰아서 해주시면 돼요. 요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쉬는 시간에 질문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진도 나가기가 좀 계획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쉬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또 세법이 아무래도 질문이 많은 그런 과목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이 짧은 시간에 질문하게 되면 저도 모시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모시고 같이 모시는 데다가 또 질문 답변 하다 보면 시간이 또 지체가 돼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제때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진도 느려지고 보충 강의를 해야 되겠죠. 보강을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보강 없이 빨리 끝내려면 요 4시 이후에 Q&A 해주시는 거 그거 조심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뭐 질문은 언제 하느냐? 이제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으로 하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스케치 세법 카페를 제가 운영을 합니다. 스케치 세법이라고 해서 원래는 세법 스케치였는데 저는 세법 스케치라는 표현이 좀 좋아가지고 세법 스케치로 했는데 일단 구조 잡아드리고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입혀드린다 뭐 이런 의미로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남편 놈이 스케치 세법이 더 좋다 해가지고 바꾼 거예요. 스케치 세법이 훨씬 더 이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남편하고 동갑이거든요. 동갑이라 가지고 서로 욕을 많이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고 꺼지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남편 말을 들었어요. 제가 스케치 세법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요 카페에 가보시면 그 여러 가지 질문 답변 또 진행하지만 자료들이 또 많거든요. 자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1차 학습 자료실, 뭐 2차 학습 자료실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필요한 자료들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우리 스마트 경영 홈페이지 보시면 강사별 게시판, 1:1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그거 활용하셔도 됩니다. 다음 카페에 가입하는 게 좀 귀찮다라고 하면 우리 홈페이지 1:1 강사 게시판을 활용해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요 카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검색 기능이 카페가 더 좋아요.
검색을 할 때 그래서 금방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를 다른 친구가 혹시라도 질문하지 않았는지 그런 걸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대부분 질문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던 거 다른 친구가 이미 질문한 게 있습니다. 제가 답변 달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검색하면은 제 답변을 안 기다려도 금방 답변을 받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훨씬 좀 활용도가 높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 잡담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제 욕구 충족이 안 돼요. 약간은 뭔가 잡담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 내가 꾹꾹 참고 이러다 보니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을 여기서 다 하죠. 조금 웃긴 것들 막 올리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좀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 뭐가 있냐면 제가 세법 프렌즈 TV라고 해가지고 이런 채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저도 바쁜 사람이라 가지고 그렇게 뭐 한가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유튜브에 이런 세법 프렌즈 TV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강사님들하고도 같이 여러 영상을 좀 찍거든요. 웃긴 영상을 찍어가지고 조금 손이 막 오그라드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꼭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놀 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카페도 알려드렸고 유튜브 채널 그런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복습하는 방법 그거까지 갈게요. 복습 방법. 세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하고 다른 게 양이 많아요. 이해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실제로. 그런데 양이 많다 보니 암기를 해야 될 그런 규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세법은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고 끝내시면 절대 점수가 안 나와요. 암기를 하셔야지만 점수로 연결되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뭐 학습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지 연구 목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법이 오랜 시간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규정이니까 그 양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외우시기를 하실 때 어떤 게 좋냐면 일단 첫 번째 1단계로는 필사를 하세요. 필사. 필사는 보고 쓰는 거예요. 요약서. 뭐 미니 세법 이걸 보고 쓰는 거예요. 보고 쓰기. 제가 필사 자료도 오늘 날롱을 드렸거든요. 그 미니 세법 그거에 빈칸 채우기 식으로 빈칸을 두고 거기에 채우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 보시면 돼요. 보고 써보고 일단 첫 번째로 2번 쓰는 게 좋아요. 2번째로는 2단계가 백지 쓰기 하시면 돼요. 백지 쓰기는 딱 책을 덮고 안 보고 쓰는 거예요. 안 보고 쓰는 게 의미가 있죠. 내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능동적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그거 알 수가 있는 체크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수동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필사는 수동적인 거잖아요. 보고 쓰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백지 쓰기는 내가 안 보고 머릿속에 있는 거 인출해가지고 써보는 거니 기억력에 훨씬 더 오래 남아요. 암기하실 때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처음에는 바로 백지 쓰기 하려면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보고 한번 써보고 요걸 한 다음에는 기억나실 거예요. 백지 쓰기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암기를 철저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암기 안 하면 절대 문제 푸실 수 없으니까요.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학습에 임해 주셔야 돼요. 그 세법 같은 경우에는 법인데 법은 사회적인 약속이거든요. 사회적인 약속으로 사람들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뭐 여러분들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규정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법이 완전하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완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인 합의로 만들어진 거니까. 논리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매년 개정이 되는 거예요. 매년 개정이 되면서 그걸 좀 보완을 하고 입법 보완을 해서 다 보충을 하는 거죠. 법이 완전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해요. 왜 그럴까? 이런 비판적인 사고, 아주 능동적이고 좋은데 그거는 회계사 세무사 되시고 나서 아주 비판적으로 그렇게 실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되게 많은 양의 규정들을 우리가 암기를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라는 질문을 하는 순간 그 기간이 길어져요. 장수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깊이 파다 보면 논리적으로 뭔가 안 맞고 뭔가 이상하고 그런 규정들이 또 많긴 하거든요.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세율 같은 경우에는 정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세율은 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10%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사회적으로 정한 거예요. 여야 합의해가지고 정한 거거든요. 사실 저한테도 물어보지도 않고 정한 거예요. 지들이 정한 거죠. 우리는 투표만 한 거고, 투표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투표해 놓으면 여야가 막 여당하고 야당하고 싸워가지고 걔들이 알아서 세율 정하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니까 저한테도 안 물어봤어요. 저한테도 너 세율 10%가 좋겠니? 9%가 좋겠니? 안 물어보고 정한 거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따로 세율이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무슨 규정이 이럽니까? 세법 못생겼습니다. 이렇게 못생긴 규정인데 그걸 그냥 코는 이렇게 생겼고 입은 이렇게 생겼고 눈은 이렇게 생겼고 지금 못생긴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또 예뻐 보이고 그런 식으로 약간 정을 붙여야 돼요. 정을 붙이고 받아들이고 그런 학습 자세로 임하셔야지만 단기간 안에 끝내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파다 보면은 장수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내가 암기하는 거 되게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세법 같은 경우에 못생겼지만 내가 끌어안고 예쁘게 보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갖고 가야 되는 과목이구나. 그렇게 조금 예쁘게 봐주시는 과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습해 주시면 돼요. 필사하고 백지 쓰기. 그리고 수업 진행할 때 이제 약간 반응은 좀 해주시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지금 또 이제 강의 듣고 계신데 약간 동영상 보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오프라인 수강을 하면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죠? 라고 얘기하면 좀 대답을 해주시고 그럼 좋고 그리고 또 끄떡끄떡 해주시면 좋습니다. 끄떡끄떡을 많이 해주시면 진도가 빨리 나가요. 끄떡끄떡 안 하면 제가 같은 내용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못 알아들으신 줄 알고 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2번이고 3번이고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도를 빨리 빼고 보충 강의 보강 없이 끝내고 싶다 라고 하면 끄떡끄떡을 자발적으로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주 빠르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점에 강의가 종료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강의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좀 부탁이니까 그렇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1일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8시 한 40분 정도에 오셔가지고 1일 테스트가 한 9시까지 20분 정도 시간 안에 이루어질 건데 1일 테스트는 진도를 좀 빼고 나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뭐 내일 하고 한 다음 주 정도에 1일 테스트 3번째 강의부터는 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요약서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따로 나눠드릴 거예요. 말문제하고 계산 문제 나눠드리고 수업 시간에 같이 풀고 같이 풀어야지 이제 또 1일 테스트 할 때 스스로 풀어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따로 유인물 제공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또 알려드리는 겁니다. 거기 강의 계획표가 나와 있는데 스텝 1하고 2 강의 시수를 좀 보시면요. 강의 시수가 스텝 1이 대략 100시간 정도예요. 엄청나죠. 스텝 2 80시간 정도예요. 두 개 합치면 180시간인데 세법은 이걸로도 부족합니다. 사실 이걸로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너무 양이 많아. 너무 양이 많아서 참 안타까운 수준인데 그래도 180시간이면 아주 적정한 시간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객관식하고 2차 이렇게 나눠서 제가 챕터별로 나눠가지고 스텝 1에서 어떤 거 할 거고 스텝 2에서 어떤 거 할지 그거 알려드린 거예요. 전체 이제 객관식 2차 강의까지 하면 전체 내용을 커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스텝 1에서는 한 50%에서 60% 정도의 내용을 커버한다고 보시면 돼요. 5, 60%. 여러분들 100% 다 알겠다.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면 너무 진도가 안 나가요. 짧은 호흡으로 끝내는 게 좋거든요. 한 바퀴를 빠르게 돌리는 게 좋아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50%, 60% 끝내고 나서 이제 스텝 2에서 다시 반복할 거예요. 다시 스텝 1에서 했던 거. 반복을 할 때 다시 이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두 번째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스텝 1에서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좀 진도를 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스텝 2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객관식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객관식에서 문제를 바로 풀지 않아요. 이론 정리를 한번 요약한 다음에 다시 또 문제를 풀고 거의 뭐 반복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해도 되고 잡힐 겁니다. 암기도 되고
자,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 들어가도록 하죠. 교재 페이지는 12페이지. 자, 12페이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죠. VAT라고 영어로 적혀져 있죠. Value Added Tax. 자, Value Added Tax는 VAT 이렇게 영어로 부르는데 이걸 해석을 해보자면 사업자가 더한 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라는 뜻이고요. 더한 가치를 부가가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사업자가 빵을 만든다라고 하면 밀가루 사오고 뭐 소금 사오고 설탕 사오고 생크림 사오고 그걸로 빵을 만들겠죠. 이런 원재료들의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할게요. 1,000원짜리로 빵을 만들면 빵은 맛있으니까 1,500원짜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0원이 1,500원이 되면 얼마만큼의 가치를 더했죠? 500원만큼 가치를 더한 거예요. 그 가치 더해진 거,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조세가 부가가치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결론을 먼저 알려드리면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 하고요. 과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건데 과세 유형은 우리나라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라고 불러요. 소비형 부가가치세. 결론이고요. 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과세 방법은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렇게 부릅니다. 자, 소비형 부가가치세가 뭐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뭐냐. 일단 소비형 부가가치세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과세 유형.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뭐냐면 우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유형이 3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총생산형 부가가치세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소득형 부가가치세 이런 게 있고 소비형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자, 총생산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냐면 사업자 A가 있다고 할게요. A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사와요. 그 사오는 거 중에는 빵 만들려면 뭐 밀가루, 소금 또는 설탕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걸 원재료라고 부르죠. 이런 재료를 사올 거고 또 빵을 만들려면 오븐이 있어야 되겠고 또 건물도 있어야 되겠죠. 오븐이나 건물 이런 걸 중간재, 요게 이제 중간재면 자본재라고 불러요. 원재료하고 자본재, 건물이라고 할게요. 이런 걸 사옵니다. 원재료는 중간재라고 부르는 거고요. 투입되는 거. 건물은 자본재라는 표현을 써요. 중간재, 자본재. 이걸 투입해서 빵을 만들고 매출을 창출하겠죠. 매출액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이 사업자가 더한 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총 생산형은 매출액에서 중간재를 빼가지고 계산해요. 이게 바로 총 생산형 부가가치세. 총 생산형은 뭐 영어로는 GNP형이라고 불러요. GNP 영어로는 이제 Gross National Product. 자, 이렇게 영어 약자인데 그로스 총이란 뜻이에요. 그로스는 내셔널 프로덕트.
그 중간재를 빼서 구하고 자본재는 안 빼요. 근데 소득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얘는 매출액에서 중간재 빼고요. 자본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뺍니다. 매출액에서 중간재 빼고 원재료, 감가상각비, 감비를 빼요. 감가상각비는 뭔지 아시죠? 자본재, 건물 같은 거. 건물을 예를 들면 10억 주고 산 거예요. 10억. 10억짜리 건물인데 원래 뭐 한 100년은 쓸 수 있겠죠. 근데 한 10년 쓸 수 있다고 할게요. 간단하게. 10년보단 더 쓸 거예요. 100년 정도 쓸 수 있을 건데 이 10억이 바로 비용이 되진 않죠. 우리 회계에서 비용은 어차피 수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비용의 존재 이유는 수익이에요. 수익 때문에 부차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수익을 건물 가지고 창출할 때 건물을 10년 쓸 수 있다고 하면 10년간 수익이 창출되겠죠. 그럼 비용도 10년간 수익에 맞춰가지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부르죠. 비용은 수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10억 주고 샀을 때 10억이 지금 당장에 비용이 되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수익이 창출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자산의 원가를 똑똑 잘라가지고 비용으로 착착착 보내죠. 그런 걸 감가상각비라고 불러요. 가치 감소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사실은 가치 감소분은 잘 모르니까 그냥 똑똑 자르는 거예요. 원가 배분, 정확하게는 원가 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산 원가 10억을 10년 동안 똑똑 자르는 거예요. 10번 잘라서 비용으로 착착착 이런 게 감가상각비. 10억을 10년 쓸 수 있다고 하면 1억만큼을 비용으로 보내는 걸 감가상각비라고 부르는 거고요. 소득이라는 것과 이익이라는 개념이 좀 비슷해요. 소득형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우리 회계에서는 이익이라고 표현하죠. 세법은 소득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익하고 소득이 완전히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소득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익을 계산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과세 유형이에요. 이제 소비형 보도록 하죠. 소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하냐면 소비형은 매출액에서 출발해서 중간재 빼고요. 자본재를 뺍니다. 자본재를 사왔을 때 왕창 다 빼요. 왕창 뺀다는 거 10억 사오면 10억 그냥 빼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조세인데 자본재를 왕창 빼버리면 이 부가가치에다가 세율 적용해서 부가세 세수입이 줄겠죠. 내가 내는 세금이 줄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재를 사오는 게 유리하죠. 사업자 측면에서. 세금을 내는 자 측면에서는 사오는 게 좋아요. 부가가치를 줄이고 부가세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이 바로 이 소비형인데 우리 이게 중요해요. 이 소비형에서는 자본재를 왕창 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본재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가 있다. 우린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라서 이 결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본재 사오면 세금 줄고 좋구나.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돼요. 요약을 하자면 총 생산형 같은 경우에는 자본재를 안 빼는 과세 유형이에요. 중간재만 빼죠. 소득형은 자본재를 서서히 빼는 거예요. 조금씩 나눠서 감가상각비로. 소비형은 사오는 시점에 왕창 다 빼버리는 거예요. 소비형이 뭐 사오는 거 그냥 다 빼버리면 돼. 중간재든 자본재든. 과세를 할 때 훨씬 편하겠죠. 왜냐하면 사오는 게 중간재인지 자본재인지 구분할 필요도 없는 거야. 소비형은. 그냥 사오는 거 다 빼면 되거든. 그래서 훨씬 더 계산이 좀 편하고요. 그리고 또 자본재를 사왔을 때 세금이 주니까 자본재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가 있죠. 이런 과세 유형 결론만 잘 갖고 가시면 되고 우리 교재 보시면 결론이 나와 있어요. 요약서이기 때문에 결론만 좀 적어 놓은 거고요. 우리나라의 부가세 과세 유형 소비형 부가가치세이다. 그래서 거기 뭐 GMP형 이게 바로 총 생산형 얘기하는 거고요. 소득형이 있고 소비형이 있죠. 소비형은 제가 다 연결해서 적어놨습니다. 중간재도 빼고 자본재도 빼는구나. 자본재를 빼니까 자본재 구입 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
뭐 매입세 공제 이건 또 뒷동네에서 다 알려드릴 내용이긴 하고요. 투자를 촉진한다. 이걸 사오면 세금이 준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약서가 좀 너무 요약이 된 경향이 있어가지고 개론체를 참고서적으로 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개론책이 없으면 또 여러분들이 뭐 취지라든지 그런 걸 까먹었을 때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저한테 또 와가지고 이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또 강의 들어야 돼요. 그러느니 이제 세법 개론책을 좀 보시면 거기에는 취지를 줄글로 적어놨거든요. 줄글로 적어놓은 거 보면은 또 금방 이해가 되실 거니까 세법 개론 교재도 무조건 있어야 되긴 해요. 개론 교재가 너무 굵기도 하고 또 가격도 좀 부담스럽고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거 꼭 사야 됩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는 게 좋아요. 강의가 사실 더 비싸죠. 교재보다 강의가 비싸기 때문에 강의 한 번 듣고 끝내는 게 좋아요. 이번에 합격을 못하면 강의를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강의료가 2배가 드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빠르게 수험 기간을 끝내는 게 좋고요. 빠르게 끝내려면 교재를 오히려 많이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교재, 좋은 교재 여러 개를 구입해가지고 그걸 많이 보는 게 낫고요. 강의는 한 번 듣고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2번, 3번 이렇게 듣는 것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아니에요. 공부하실 때 강의는 딱 한 번 들으시는 게 좋고요. 복습하실 때는 책으로 하시면 2배, 3배 빨라요. 왜냐면 강의할 때는 이 용어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걸 하나씩 설명하죠. 근데 용어는 이미 강의로 정리가 됐는데 또 그걸 듣고 있으면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모르는 거, 암기할 거 그런 것만 복습으로 건지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책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빠르죠. 강의는 한 번만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복습하실 때도 절대 강의로 복습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책으로 복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전단계 세액공제법 요걸 보도록 하죠. 과세 유형까지 받고 이제 과세 방법이에요. 요게 또 중요하죠. 우리 세법이 어려운 이유가 한자가 좀 많이 들어가요. 한자가 들어가서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거든요.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용어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뭐냐면 설명드릴게요. 이제 사업자가 물건을 사왔어요. 뭐 이제는 소비형이니까 중간재, 자본재 구분 없습니다. 구분 없이 뭐 1,000원짜리를 사왔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가치를 더해가지고 1,500원에 팔아요. 부가세는 일단 제외한 금액이에요. 1,000원에 사가지고 1,500원에 팔면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얼마일까? 밸류 에디드 얼마? 요건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죠? 얼마? 그쵸. 500원. 숫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더한 가치 500원. 1,500원에서 1,000원을 빼서 구했죠. 빼서 구한다는 것을 우리 세법에서는 공제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공제법. 빼서 구했다. 차감법 이런 말을 써도 되겠지만 우리 세법이 약간 뭔가 유식해 보이려고 한자를 좀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거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공제법. 이렇게 빼서 구했는데 이제 이걸 말로 적어보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매출액에서 1,500원이죠. 거기서 매입액을 빼서 구했습니다. 매입액 그게 500원이죠. 여기 이제 세율을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세액이 나오겠죠. 1,500원에서 1,000원 뺐고요. 세율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몇 프로? 그죠? 이건 아시죠? 몇 프로? 그쵸. 10%입니다. 10%.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고요. 다른 나라는 달라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16%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우리나라만 10%인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5%였다가 8%로 인상했다가 뭐 최근 들어서는 또 10%로 인상을 했더라고요. 나라마다 세율은 다르다는 거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나라만 일단 10%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가 나올 겁니다. VAT 500원에다가 10% 적용하면 얼마? 그죠? 50원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돼요. 이렇게 세금 낼 거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라고 표현해요. 얘는 전단계 거래액공제법. 전단계, 앞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 단계의 거래액은 뭐냐면 매입액을 얘기하는 거야. 내 기준으로 앞단계니까 1,000원 얘기하는 거죠. 이 1,000원을 빼서 구했다는 거야. 매입액, 그런 걸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가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로 푸는 건 아시죠? 가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각각 세율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식이 매출액 곱하기 세율, 그리고 또 매입액 곱하기 세율, 이렇게 바뀔 거고요. 금액 한번 넣어볼게요. 매출액은 1,500원 곱하기 10%, 150원이 되겠죠. 거기서 빼기 1,000원 곱하기 10%, 100원이 되겠죠. 이렇게 빼서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50원 나와요. 150원에서 100원 뺀 거니까. 그리고 이 밑에 방식에서 150원을 표현하는 말이 매출세액이에요. 세율 곱했으니까 매출액이 아니라 세액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또 100원. 이 100원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입세액이에요. 매입액에다가 세율 때려가지고 세액으로 바뀌었으니까 매입세액,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요 밑에 방식을 표현하는 말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얘가 전단계 세액공제법. 전단계 세액공제법이고요. 여기서는 또 해석을 해보자면 전단계, 앞단계에 세액을 뺐네요. 세액을 뺐다라는 거잖아요. 공제. 어떤 세액? 매입세액을 뺀 거예요. 매입세액, 이걸 전단계 세액이라고 불러요. 매입세액이 전단계 세액이구나. 이걸 빼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인 거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이죠.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세액공제법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은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는 거 아시겠죠? 세액공제법. 그 세액공제법하고 거래액공제법이 금액도 동일하게 나오고 뭐 산식도 가로를 푼 거 말고는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용어를 다르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 두 가지나 있어요. 그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로 전단계 세액공제법에서는 실제로는 매입액 곱하기 세율, 이걸 빼지 않아요. 매입액 곱하기 세율, 이걸 빼는 게 아니라 매입세액을 뺍니다. 매입세액. 무슨 얘기냐? 그게 매입세액 아니냐? 매입세액, 이걸 뺍니다. 이 매입세액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는데 그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거, 그것만 빼준다는 거예요.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거. 모든 매입액에 대해서 세율 때려가지고 다 빼주는 게 아니에요. 매입액 있다고 전부 다 빼주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서라는 걸 받아와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만 빼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세금 계산서는 뭐냐? 세금 계산서의 역할이 부가가치세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A라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건을 팔 때 세금 계산서를 두 매를 작성합니다. 두 매를 작성해서 한 매는 자기가 가져가고요. 한 매는 거래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두 개 작성해가지고 똑같은 세금 계산서. 똑같은 세금 계산서를 두 개를 작성하고 가져오는 거죠. 사올 때도 마찬가지. 사올 때는 A가 예를 들면 B한테 물건 사왔다라고 하면 B한테 그 1,000원 공급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라는 것을 받아올 거예요. B가 두 매를 작성할 거고 자기가 하나 갖고 나한테 하나 줄 거죠. 이걸 세금 계산서 수수 제도라고 불러요. 수수. 이것도 한자거든요. 세금 계산 수수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줄 수 받을 수예요. 줄 수 받을 수, 주고 받는다는 거죠. 세금 계산서 주고 받는다. 그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음으로써 누가 좋으냐면 사실 사업자가 좋을 건 없고요. 과세 당국이 좋은 거예요.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사업자의 매출과 매입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고 각각 어떤 의무가 있냐면 세금 계산서 발급한 리스트 있죠. 내가 거래처한테 발급한 게 10매인데
그 공급이 얼마가 되었고 또 부가세는 얼마고 그런 리스트를 따로 과세 당국에 내야 됩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리스트도 내는 거야. 발급받은 것도 전부 다 리스트 내고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 그걸 다 내는 거야. 그러면 과세 당국에 그 리스트가 들어오겠죠. 그걸 딱 보면 아, 이 사업자가 판 게 얼마너치고 사온 게 얼마너치인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조해 보는 거죠. 거래 상대방이 낸 거 하고 내가 낸 거 하고 금액이 일치하는지 그런 거를 대조해서 확인합니다. 거래 사실이 있는지. 그럼 결과적으로 내 매출과 매입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노출되죠? 내 소득이 노출돼요. 내가 얼마 벌었는지가 또 노출이 돼서 부가가치세를 선행조세라고 부르거든요. 선행조세. 먼저 간다는 뜻이에요. 선행을 한다, 이렇게 착한 일을 한다 이런 건 아니고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선행을 하는 건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착할 선자는 아니고 먼저 선자예요. 먼저 행동한다라는 거죠. 먼저 행동해서 세운계안서 수수 제도를 통해서 이 사업자의 소득을 알 수가 있고 소득을 알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거든요. 소득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법인의 소득세라는 게 있고 개인의 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개인의 소득세를 줄여서 소득세라고 부르는 거고요. 법인의 소득세를 줄여가지고 법인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게 법소부라고 했죠.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 세수입 중에서 가장 커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세수입이 가장 크고 세금 많이 내는 세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세운계안서 수수 제도가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소득세든 법인세든 그런 것도 적정하게 과세를 하기 위해서 부가세가 좀 필요하다. 세운계안서를 무조건 받아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또 부가세를 줄일 수가 있어요. 세운계안서 안 받아오면요. 아무리 매입액이 있다고 해도 매입세액 안 빼줘요. 안 빼주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해야 되겠죠. 납부세액이 커진다는 거죠.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서 납부세액을 줄이려면 반드시 세운계안서를 받아와야 돼요. 그걸 상대방이 안 주겠대. 줘! 이런 식으로 막 윽박질러가지고 달라고 해야 돼. 그래야지 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강제적으로 세운계안서 수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점에서 좀 다른 거예요. 세액공제법은 세운계안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만 빼줄게. 그리고 또 우리가 용어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주구장창 들을 용어 중에 하나가 과세표준이에요. 과표.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용어예요. 과세표준.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 또는 수량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베이스 금액이에요. 수량이 될 수도 있어요.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세율은 제가 T라고 적을게요. 우리 조세가 텍스잖아요. 그래서 T 이렇게 적을 건데 이렇게 하면 세금이 나와요. 세액이 나오겠죠. 과세 표준. 이게 전단계 거래공제법과 세액공제법이 달라요. 자, 과세 표준은 뭐 기본적으로 금액이나 수량이 될 수 있는데 금액이 되는 경우에 표현할 때 종가세라고 불러요. 종가세. 이것도 다 한자가 들어가가지고 뭔가 용어가 낯설어서 세법이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용어는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용어가 낯설고 뭔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어렵게 느껴지지만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때부터는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종가세, 종량세. 종가세는 종종종 가격 따라간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종종종 가격 따라가는구나. 종량세는 종종종 수량 따라가는구나. 그런 내용이거든요. 금액이 과표인 경우가 있고요. 과세표준, 수량이 과세표준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는 다 금액이 과표예요. 금액. 수량이 과표인 경우는 우리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 뭐 휘발유에 대한 개별 소비세였다라고 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세금 무조건 금액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금액이 과표였어. 금액이 과표라서 과표가 예를 들면 1,000원이야. 그러면 세율, 퍼센티지 10% 이렇게 때려가지고 세액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과표가 수량이야. 100리터야.
그러면 세액은 무조건 금액이 돼야 되는 거니까 세율 자체가 금액이 돼요. 리터당 1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세액이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는 금액이어야 돼요. 곱하는 거니까. 과표가 금액이거나 세율이 금액이거나 그러면 세액은 금액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건 기본적인 용어니까 제가 종가세, 종량세 이런 걸 좀 알려드린 거고요. 과세표준이라는 용어 알고 계셔야 돼요. 세율 적용하는 베이스 금액이요. 그럼 과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율 앞에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세율 적용하니까. 자, 과표를 한번 구해보죠. 전 단계 거래공제법부터. 거래공제법 하에서 과세표준 얼마일까? 생각해 보시면 세율 앞에 오는 거라고 했죠. 세율 여기 있어요. 10%. 앞에 오는 거 금액 얼마죠? 얼마일까요? 보이죠? 500원입니다. 500원. 매출액에서 매입액 뺀 거. 500원은요. 뭐죠?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예요. 얘가 더한 가치. 더한 가치 500원이 과표가 되는 동네가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했죠? 세액공제법. 세액공제법에서 과표 얼마일까? 그렇죠. 세율 앞에 오는 거. 제가 여기 지워버렸잖아요. 매입액 곱하기 세율 지워버렸죠? 세율 앞에 오는 거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죠. 매출액. 매출액은 1,500원. 1,500원이 과표예요. 1,500원은 지금 보세요. 그림에서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판 거. 1,500원 가격. 그게 과표예요.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닙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가 과표가 아니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 거죠. 나는 부가가치세니까 부가가치가 과표인 줄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세액공제법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매출액이에요. 1,500원. 1,500원은 분석을 해보자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500원 하고요.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1,000원 두 개가 합쳐진 게예요. 합쳐진 게 바로 1,5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1,500원을 표현하는 말도 아셔야 돼요. 1,500원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거래 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액. 이 표현도 알고 계셔야 돼요. 해당 거래 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액. 또 혹시라도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상으로 사업자의 과세 표준은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로 한다. 이렇게 문구가 나오면요. 맞는 문구, 틀린 문구. 그죠? 틀린 문구가 되는 거예요.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니라는 거. 그 문구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얘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니라 부가가치 누적액. 그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매출. 그리고 전 단계 세액공제법 하에서 제가 매출액이 과표라고 했는데 과세 표준. 실제로는 매출액이라는 표현을 또 안 써요. 개념상으로 얘가 과세 표준이긴 하죠. 매출액이라는 표현 대신에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쓰고자 하는 거예요. 매출이라는 표현은 주요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이거든요. 모든 수익이 아니고 수익 중에서도 주요 영업으로 발생하는 거. 상품 판 거, 제품 판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상기업에서는 상품 판 거, 제조업에서는 제품 판 거. 그런 게 매출액 컨셉이고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우리 회사가 파는 상품 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매기지만 우리 회사가 어쩌다 한번 판 건물 있죠. 건물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매겨요. 우리 회사가 어쩌다 한번 판 기계장치, 유형자산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는 개념이 정확한 개념이 아니라서 이거보다 넓은 개념, 공급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우리는 계속 부가가치를 공부할 때 공급이라는 표현을 주구장창 듣게 될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 가지고 공급이 되는 거죠. 자동차를 파는 것도 건물을 파는 것도 기계장치, 상품, 제품 파는 거 전부 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제화예요. 그 제화의 범위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급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하에서 과세 대상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냐면 재하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과세 표준 말로 표현하자면 재하 용역의 공급 가액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공급, 공급가액. 그리고 공급가액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가세 제외. 당연하죠. 우리 부가세 제외된 1,500원 베이스로 해가지고 세율 10% 때리면 150원 부가가치세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이거를 가격이 부가세 붙여가지고 우리는 1,650원 주고 살 건데 1,650원이 과표가 되면 안 돼. 여기 20% 해가지고 부가세 이렇게 매기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가세는 제외된 금액 거기다가 부가세 10% 얹어가지고 소비자한테 파는 거예요. 가격은 최종적으로 부가세 포함하면 1,650원. 아시겠죠? 과표는 부가세가 제외된 공급액, 공급가액 이런 표현. 우리 법에 정한 용어는요.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과세 표준 이런 거, 공급가액 이런 표현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회계하고 좀 다른 점이 회계는 개정 과목이라는 것이 뭐 회계 기준에 따로 표준 개정 과목 정해진 게 없어요. 규정상으로 있는 게 아니죠. 회사가 그냥 알아서 만들어서 쓰는 게 개정 과목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편의상. 토지 같은 경우에도 원래 땅인데 땅이라고 표현하면 좀 없어 보여가지고 관행상으로 토지라는 게 굳어진 표현인 거고 그게 어떻게 토지를 무조건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땅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개정 과목의 명칭을. 근데 없어 보여서 토지라고 하는 거고 우리 다 같이 그냥 토지라고 하자 그런 거고 또 집 이러면 뭔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건물 이런 식으로 개정 과목 명칭을 알아서들 쓰는 거고 또 새롭게 내가 필요한 개정 과목을 만들어서 쓰면 돼요. 그게 회계거든요. 회계는 이걸 써야 돼. 강제화되어 있지는 않죠. 편의상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근데 법은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용어 같은 경우에도 법에 정의를 내리고 출발하거든요. 법 문구는 다 사회적인 약속이라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부르자라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고 어떤 용어의 정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알고 계시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제법이라고 했는데 가산법이라는 표현도 있긴 해요. 가산법. 요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가산법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하진 않아요. 공제법으로 무조건 계산하거든요. 가산법은 이런 거예요. 이 사업자의 창출한 부가가치 500원 계산할 때 이 사업자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건데 그 노력을 더해서 구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건데 부가가치 구성 요소라고 해가지고 노동에 대한 임금, 토지에 대한 지대, 그리고 이자, 이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본에 대한 이자까지 해서 임금, 지대, 이자, 이윤 이런 게 부가가치 구성 요소예요. 그런 게 사실은 이 사업자가 노력한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산법은 임금하고 지대하고 임대료 얘기하는 거죠. 자본에 대한 이자, 뭐 이윤 이런 거 합쳐서 구하는 겁니다. 500원을 이렇게 합쳐서도 구할 수는 있어요. 임금이 예를 들면 300원, 지대가 100원, 이자가 30원, 뭐 이윤이 70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0원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하려면 너무 어렵죠. 임금이 얼마, 지대가 얼마, 이자가 얼마, 이윤이 얼마 이렇게 구하려면 너무 번거로워. 복잡하고. 가산법은 그래서 안 키우는 거예요. 우리 세법은 공제법 빼서 구하는 거예요. 1,500원에서 뭘 빼면 되죠? 1,000원 빼면 돼요. 그러면 창출한 부가가치가 나오는 방식이고 근데 공제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래공제법이 있고 세액공제법이 있다. 이 둘 중에 우리나라는 세액공제법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구나.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세액은 세운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돼야 돼요. 전 단계 세액. 바로 매입세액이죠. 모든 매입액을 다 빼주지 않는다는 거 주의를 하시고요. 또 과세 표준은 세율화 펴는 거 매출액인데 정확하게는 공급액을 얘기하는 거고
더 정확하게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 가액, 그게 바로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자, 12페이지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부가세 과세 방법까지 했어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 제가 표로 그냥 넣어놨죠. 결론만 아시면 돼요. 거래공제법과 세액공제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다. 그 매출액은 과표고 매입세액은 세운계산서에 의해서 확인이 돼야 된다. 그 밑에 보시면 과세 대상 제하 용역의 공급이라고 되어 있고 과세 표준 또 제하 용역의 공급 가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 납부세 계산 구조가 공급 가액의 세율 적용하면 매출세액이 나오는 개념이고요. 매출세액. 여기서 매입세액을 빼면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나옵니다. 이제 기타의 특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으니까 조금 쉬고 기타 특징 내용 보도록 하죠. 좀 쉬겠습니다.